일단 그 개인적으로 좀 걱정인 게 오늘 재시험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 지난주에 우리가 시험을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경우들도 꽤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상하적인 산화 부분이 좀 못 쓴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상하적인 산화 부분을 되게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상하적인 산화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광합성까지도 같이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뭐 그래도 이해는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광합성에 대해서 정리했던 거는 염록체 구조랑 광합성 색소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염록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냐면, 이중막인데 미토콘드리아처럼 안쪽으로 내막이 안쪽으로 뭔가 들어와 있는 형태가 아니라 외막하고 내막은 딱 붙어 있고요. 대신에 약간 그 어떤 느낌으로는 얘기하면 삼중막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 안에 추가적인 막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 막은 따로 틸라코이드 막 이렇게 불러준다고 했었고, 근데 이 틸라코이드 막은 어차피 똑같아요. 바깥의 외막 내막이랑 똑같이 틸라코이드 막까지도 전부 다 인지질 이중층 구조, 그러니까 인지질 구조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포 막의 구조랑 다를 건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내막 안쪽 공간, 요 염록체는 외막하고 내막 사이는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막 사이 공간이란 명칭 자체를 쓰지 않고요. 대신에 내막 안쪽 공간을 여기를 이제 스트로마라고 부르는 거고, 요 틸라코이드 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요 내부까지도 다 해서 그라나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마 그라나가 어떤 특징을 가졌었냐면, 염록체도 이제 별도의 생명이라서 스트로마에 뭐 별도의 DNA, RNA, 리보솜이 있어서 각 얘를 이제 따로 빼놔도 살 수 있더라. 우리가 그 식물 세포에서 염록체만 따로 뽑아놔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안 중요한데 그냥 그 방금 한 얘기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잠깐 해보자면, 염록체는 자체적으로 본인이 ATP를 만들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비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ATP를 만들 수단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진짜로 따로 떼놔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틸라코이드 막이랑 그라나까지 뭐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 그라나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거는 몰라도 되는데, 어떤 얘기? 우리 pH. 여기서는 스트로마 쪽의 pH가 높고 그라나 쪽의 pH가 낮게 유지되는, 그러니까 우리 세포흡대로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 세포흡에서 막사이 공간 같은 역할을 그라나가 하는 거지. 그래서 스트로마는 바탕질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라나는 이제 그 막사이 공간처럼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광합성, 염록체를 이용한 염록체가 하는 광합성의 경우에는 비대너지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색소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얘기했었는데, 색소는 일단 크게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반응 중심 색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색소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 중심 색소라고 하는 애는 일단 말 그대로 이제 반응의 중심, 진짜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건데, 어떤 게 있었냐? 염록소 A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색소의 경우에가 염록소 B,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카로틴 잔토필,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대충 얘기해 보면 염록소 A의 경우가 좀 짙은 초록색 계열, 파란색을 약간 띠는 그런 쪽의 색깔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응 중심 색소인 염록소 A가 좀 진한 색깔이고, 좀 비교적 연한 색깔이 전부 다 안테나 색소에 들어있는 느낌이 될 거예요. 왜냐면 안테나 색소에 해당되는 애들이 염록소 B가 약간 연두색? 좀 노란색에 가까운 초록색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카로틴은 빨간색, 잔토필은 노란색, 주황색 이쪽 계통의 색깔이라서
그리고 요런 카로틴하고 잔토피를 합쳐서 카로티노이드라고 부르는 얘가 그러니까 붉은 계통의 빛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색소가 되는 건데, 각각 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색소가 띄고 있는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색소가 가장 잘 흡수하는 색깔은 본인의 색깔에서 가장 먼 색깔들입니다. 그러니까 엽록소 A가 파란색, 좀 파란색에 가까운 초록색이라고 한다면 가장 잘 흡수하는 빛은 빨간색 계통이 되는 거고, 반대로 카로틴이 빨간색 계통이기 때문에 가장 잘 흡수하는 빛은 반대 색깔인 파란색 쪽 계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기본적으로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뭐 그런 것도 있어. 흡수 스펙트럼, 반응 스펙트럼 이런 걸 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일단 제가 스펙트럼 그림을 못 그리는 것도 굉장히 이유가 큰데요. 근데 그 스펙트럼 그림을 못 그리고 나발이고 떠나서 사실 그냥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보고 모를 만한 그래프는 아닌 것 같아서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공부하다가 그 스펙트럼 관련한 거, 스펙트럼 그래프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생기면 질문해 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안테나 색소들은 역할이 뭐였냐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빛에너지를 모아서 이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한테 빛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였고, 근데 이게 딱 정해진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엽록소 A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이제 묶어서 엽록소 A라고 부르는 거고, 좀 어떤 의미로는 엽록소 A군 약간 요런 표현이 되는 거죠. 엽록소 B도 마찬가지야.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묶어서 우리가 엽록소 B. 카로티노이드 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카로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카로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인데요. 그것도 이제 저 카로틴의 그 하나예요. 카로틴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보통 우리 그 고추에 들어있어서, 그리고 당근에도 들어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데 주로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불그스름한 빛깔을 띠는 채소들에 많이 들어있어서 눈에 좋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근데 눈에 좋은 이유가, 실제로 여러분들 붉은 채소가 눈에 왜 좋냐면 그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그 베타카로틴이 대사가 일어나서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A는 우리 눈의 작용과 관련된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좀 눈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붉은 채소들이. 실제로 팩트긴 한데 사실 어차피 많이 먹으면 베타카로틴 중에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눈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고, 반대로 안 먹으면 눈이 나빠질 수는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디서 봤는데 엽록소 A를 과다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베타카로틴을 과다 복용하는 건 상관이 없어.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왜 자꾸 엽록소 A라고 하니? 비타민 A요. 네. 우리가 베타카로틴을 과다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만들거든.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데, 비타민 A 자체를 과다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꽤 큰 문제가 된다고 해. 막 어지럽고 시력 저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시력이 진짜 장기적으로 저하되는 건 아닌데 갑자기 앞이 막 안 보이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막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겪어본 적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신기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거랑 엽록소 B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빛을 모아주는 색소가 되는 거였고, 근데 이 엽록소 A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볼 게 P680이라는 애랑 P700이라는 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해주면 좋겠다로 지난주 수업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680은 무슨 얘기였냐면, 얘는 우리 이 빛의 파장을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나노미터의 단위를 쓰게 되는데, 680 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게 P680이고요. 그리고 700 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게 P700입니다. 근데 식물이 가장 잘 이용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빛의 파장이 700 나노미터예요. 그래서 이 P700이 반응의 제일 핵심이 되거든. 그래서 이 P700이 막 모여있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엽록소가 아무데나 퍼져 있는 건 아니니까 단백질 판 같은 곳에 이 P700이 막 와다가 꽂혀 있는 거거든. 엄청 여러 개. 그래서 이렇게 꽂혀 있으려면 그 단백질 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P700이 모여있는 그 구조를
우린 관계 1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따가 얘기할 P682만 꽂혀 있는 거는 관계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관계 1, 관계 2, 관계 1, 관계 2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일단 관계 1부터 시작을 해보면, 관계 1 얘가 어디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안테나 색소부터 해서 반응 중립 색소 다 포함해서 이 관계 1을 포함한 모든 색소는 다 틸라코이드 막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틸라코이드 막은 기본적으로 그냥 인지질 이중층, 그러니까 우리 세포막이랑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긴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우리 뭐 뉴런을 배우면 뉴런에 있는 단백질들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배우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또 미토콘드리아만의 단백질들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엽록체한테도 엽록체 막에 따로 단백질들이 있게 될 텐데, 틸라코이드 막에만 있는 특별한 단백질이 되는 거지, 이 관계원이. 그래서 이 관계원은 P700이라고 하는 엽록소 A가 막 몰려 있는데,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여기 두 개는 안테나 색소들이 그냥 막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가 많이 들어 있고 뭐가 적게 들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많이 들어 있어. 그래서 주변에서 빛에너지를 모아서 관계원한테 다 집중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관계원 그러니까 P700은 주로 이제 제일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가 됐든 이제 여기 빛에너지가 다 모이면 일단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 관계원이 그 모은 에너지를 본인이 가진 두 개의 전자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가 쭉 모이면 그 에너지가 충분히 모였다 싶으면 전자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관계원이 일부러 그 전자한테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느낌보다는, 원래 이건 너무 화학적인 얘기인가? 화학이나 물리 관련된 얘기가 들려나? 우리가 원자라는 그 입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가장 크게 운동성 변화가 나타나는 게 전자거든요. 사실 이건 좀 당연한 얘기지, 그치? 굳이 화학이나 물리를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좀 그래도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원자 핵은 별로 운동성이 없으니까 주로 전자가 운동성을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그 에너지가 충분히 많이 모이게 되면 전자가 완전히 그 원자 밖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원에 이 P700이 모이는 관계원에 에너지가 충분히 모이게 되면 전자 이 두 개가 알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튀어나가는 거지. 뭐 정확하게는 하나씩 튀어나갈 텐데, 두 개 튀어나갈 때까지는 반응을 안 할 거라서 그냥 두 개 튀어나간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뭐.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에너지가 충분히 많은 이 전자들이 튀어나가게 되면 마찬가지야. 전자 전달 효소가 존재해서요, 이 전자 전달 효소한테로 이동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모이기 전까지는 이동하려고 해도 못해요. 에너지가 없으면 이 관계원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못하다가, 빛에너지가 충분히 모이기만 하면 얘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얘보다, 저번에 우리 산화적 인산화 할 때랑 똑같죠. 얘보다 환원이 잘 되는 애기 때문에, 전자를 더 잘 얻는 애기 때문에 얘가 나가면 알아서 얘한테 이동하게 되는 거지. 얘가 전자를 얻게 돼요. 그 에너지가 많아진 전자를 얘가 얻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산화적 인산화 때랑 똑같아. 얘 옆에 또 얘보다 전자를 잘 얻는 애가 있어요. 전자전달 효소가 있어. 그러면 얘한테 갔다가 얘한테서 얘한테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도 옆에 가서 또 옆에 있는 전자전달 효소한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완전히 산화적 인산화 때랑 동일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전자전달 효소는 H+, 우리가 지난번에 H+ 펌프라고 표현해봤던, 실제 명칭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능에 대한 이해가 쉬우니까 이렇게 H+ 펌프라고 얘기할 만한 얘한테 가서 얘랑 같이 결합해 있는 이 전자전달효소한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랑 똑같이 그 전자의 에너지를, 빛에너지로부터 온 거긴 하지만 지금은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니까 그 전자 에너지를 뺏어서 H+의 능동수송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보통 얘는 한 번의 전자 전달이 몇 번의 능동수송을 일으키는가 이런 거를 얘기하기엔 좀 어려워요. 뭐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투 단계에서 여기까지만 다루는 건지는 사실 저는 모르긴 하는데, 일단 생투는 여기까지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몇 번의 전자 전달이 일어난다, 몇 번의
H 플러스 능동수송을 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자가 가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H 플러스 능동수송을 시킨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냥 이 전자는 다시 에너지가 없으니까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있던 원자한테 돌아가야 돼. 에너지를 다 잃고 나면 원래 있던 원자, 그러니까 관계 원에 있었던 원자겠죠. 걔한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사실상 소모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비에너지 흡수해서 그걸로 뭘 할 수 있게 되냐? H 플러스 능동수송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좀 우리가 상한적 인산화랑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면 방향이 반대지. 왜냐면 지금 얘가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했을 때 원래 그 바깥쪽을 이 막의 바깥쪽이라고 보고, 이거 위쪽을 이 막의 바깥쪽이라고 보고 아래쪽을 이 막의 안쪽이라고 봤을 때 우리 세포호흡에서는 여기가 바탕질이고 여기가 그 막 사이 공간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요 염록체에서는 이 막 바깥쪽이 스트로마가 되는 거고 안쪽이 그라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표현하게 되면 밖에서 안으로 능동수송이 일어나는 거죠. 원래 그 호흡 상한적 인산화는 뭐예요? 안에서 밖으로가 되는 거잖아.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탕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오긴 한데 우리가 그걸 방향으로 표현하면 안에서 밖으로였었는데 얘는 이제 틸라코이드 막 기준으로 안쪽이 그라나고 바깥쪽이 스트로마이기 때문에 방향이 스트로마에서 그라나,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트로마에서 그라나 쪽으로 H 플러스 능동수송이 일어나고 나면 에너지를 잃으니까 다시 돌아가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불러요. 순환적 광인산화. 근데 이름이 광인산화, 인산화여야 되니까 뭐가 될 거냐면 결국은 ATP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상하적 인산화랑 똑같이 ATP 합성 효소가 있는데 이번에 ATP 합성 효소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지. 왜? 안으로 들어왔던 H 플러스가 나가면서 ATP를 합성해야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요게 순환적 광인산화라는 기본적인 과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옆으로 좀 와서 이제 P680, 680 나노미터를 주로 흡수하게 되는 이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요. 이제 얘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미 관계 2, 관계 2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2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똑같아. 일단 기본적인 과정은 똑같아요. 주변에서 빛에너지 여기에 있는 안테나 색소들하고 관계 2 자체 본인이 흡수한 빛에너지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너지가 모여서 관계 2에 있는 두 개의 전자가 튀어나가요. 그래서 똑같이 전자전달 효소가 받고요. 옆에 전자전달 효소가 똑같이 받고요. 그 다음에 옆에 효소 운반체 복합체죠. 복합 단백질이 여기 전자전달 효소랑 요 H 플러스 펌프라고 우리가 불렀던 얘가 같이 합쳐져 있는 여기에 가서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뺏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뺏어서 쓰게 되면 H 플러스가 능동수송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다른 점이 이제부터 생기는데 관계 2에서 출발한 전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까지 가서 에너지를 전부 다 잃게 되더라도 관계 2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쪽에 있는 전자를 잃은 애, 즉 관계 1한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 1에서 출발한 전자와 관계 2에서 출발한 전자의 다른 점이거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좀 이따 얘기해보고, 일단 여기서 에너지를 잃은 전자는 관계 2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관계 1한테 가요. 그 다음에 관계 1에서 한 번 더 빈에너지를 받는 거지.
그래서 다시 빛에너지를 받게 되면 얘가 똑같이 전자전달 효소 과정을 거치는데 다 거칠 때 얘는 여기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계 2에서부터 온 전자는 이 H+를 능동수송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쪽에 있는 다른 효소한테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효소의 명칭은 뭐냐? 탈수소 효소예요. 그러니까 호흡대랑 좀 차이가 있다면 호흡대 탈수소 효소는 과정 중에 쓰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뿌려지는 효소 같은 느낌이라면 이 광합성대에서의 탈수소 효소는 막에 붙어있는 일종의 막단백질로 그냥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전달 효소들처럼 막에 붙어있는 효소가 되는 거지. 어디다 뿌려서 반응을 시키는 효소가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쟤는 명칭이 탈수소 효소인데 그 누구의 수소도 떼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쟤는 누구의 수소도 떼지 않을 거면 왜 이름이 탈수소 효소냐면 그래도 반응을 수소랑 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랑 반응을 하게 되냐? 찝찝하니까 이 정도는 적어 놓을까요? 여기서 다시 H+ 확산. 그러면 ATP가 ATP로 합성. 그러면 저 탈수소 효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있는 수소. 애초에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체랑 똑같이 식물한테도 어느 정도 농도가 유지돼야 되는 항상성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H+가 어차피 있으니까 그 있는 H+를 가지고 온 전자 두 개와 합쳐서 본인의 조효소에다가 붙이는데 이 탈수소의 조효소는 NADP입니다. 그러니까 NAD+랑 구성이 거의 비슷한데 아주 약간 달라서 명칭을 조금 틀어놓은 거지. 얘도 단백질로 비타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NADP+라고 하는 본인의 이 탈수소 요소의 조효소에다가 이 두 개의 수소를 붙여서 우리가 앞에 호흡 때 다뤘던 것처럼 이렇게 물질을 만들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수소이온이 두 개가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 그러면 저 수소이온 두 개를 어디선가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 수소이온을 공급해 줄 곳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럼 얘는 전자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얘한테 전자를 공급해 주려가 필요합니다. 이건 사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얘가 전자가 나갔으니까 공급해 주려가 필요하다 이기도 한데 사실 좀 더 제대로 얘기를 해보면 나간 전자가 얘한테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전자가 돌아올 수 없게 그 전에 여길 전자를 채워버려요. 그래서 전자를 옆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 두 개의 말은 뭘 먼저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똑같은 말이야. 아무튼 전자를 공급하다. 그 전자 공급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금 노란색으로 한 과정은 전체 이 노란색 과정의 명칭은 비순환적 광인산화라고 부르거든요. 둘의 차이는 명칭부터 사실 보이는 거지. 순환적 광인산화는 말 그대로 전자가 순환하는 거야. 나간 전자가 돌아오니까 순환하는 거야. 근데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나간 전자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광인산화다. 비순환적 광인산화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이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이 전자를 공급하는 매개가 H2O입니다. 그리고 H2O가 얘한테 전자 두 개를 뱉고 나면 어떻게 나눠지냐? H+ 두 개와 2분의 1개의 O2로 나눠져요. 그러면 좀 생각해보면 우리 호흡 때는 오히려 마지막에 에너지를 다 잃은 전자를 버릴 때 이 거꾸로 반응이 일어났었던 거고. 그치? 이 광인산화라고 하는 광합성에서는 물을 분해하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다시 우리 호흡에서 일어난 반응에 거꾸로 반응이 다시 일어나서 역반응이 일어나서 이걸 H+ 두 개랑 두 개의 아니지 절반 개의 O2 이 정도로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O원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O원자라는 건 만들어질 수가 없어서
그냥 2분의 1개 O2 이 정도로 표현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수소 어떻게 공급받는가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여기 지금 수소가 생겼네. 그러면 수소 공급까지도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요 과정은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시작 반응이긴 한데 명칭이 따로 존재해요. 뭐냐면 물의 광분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 물의 광분해는 물론 효소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건 아닌데 효소 없이도 일어나요. 그냥 빛에너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분해도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식물은 그걸 좀 더 잘 하려고 효소가 반응을 하긴 하는데 효소가 없어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 물의 광분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 뭐 사실 순서를 따지면 전자가 나가는 게 먼저긴 하겠지만,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 먼저 전자가 나갔고 그 빈자리를 채워준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가 준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나간다고 봐도 되잖아. 사실 크게 다를 건 없거든. 왜냐면 왜 이게 크게 다를 게 없냐면 몰라. 사실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 거기까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본인들 편한 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아, 전자가 나갔으니까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물의 광분해를 통해서 전자를 채워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싸리 물의 광분해로 통해서 물의 광분해에서 제공된 전자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고,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 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광인산화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순환적 광인산화는 너무 좋아. 진짜 재료가 하나도 안 들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환적 광인산화를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그 식물의 경우에도 결국 식물 자체가 쓰는 ATP는 세포호흡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이 왜 그럴까 싶긴 해요. 그냥 이 순환적 광인산화를 미친 듯이 많이 할 수만 있으면 호흡이라는 과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포도당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지거든. 그렇잖아. 사실 저 순환적 광인산화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아무 재료도 안 쓰니까. 근데 뭐 빛에너지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건지 뭔지 저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ATP는 전부 다 그냥 광합성 안에서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저 ATP를 꺼내다가 생명활동을 이용하는 ATP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순환적 광인산화는 아무 재료도 필요 없어. 그냥 ATP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H 플러스 능동수송 시켜서. 굳이 따지면은 빛에너지라는 재료가 필요하긴 한데 그게 물질로서의 재료는 아니잖아요. 빛에너지는 말 그대로 그냥 에너지지. 그 다음에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H2O라는 재료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H2O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고 또 NADP H 플러스 H 플러스도 만들고요. 거기다가 2분의 1개의 O2까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도 우리 호흡대랑 똑같아. 굳이 여기다 재료에다가 NADP 플러스를 적으려면 적을 수는 있는데 그건 굳이 적지 말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표시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순환적 광인산화, 비순환적 광인산화를 통틀어서 이 과정 자체를, 이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과정 전반을 명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명반응 말고 우리가 하나 더 다룰 건 암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게 광합성의 좀 특이한 점이라면 특이한 점인데요. 광합성 자체는 우리가 빛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광합성 전반의 과정 자체가 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과 빛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것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그리고 우리는 광합성의 결국 목표는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잖아. 그리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은 지금 여기 없죠. 그러니까 암반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 합성 과정 자체는 이제 뒤에 암반응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광합성은 저 뒤에 암반응 쪽에서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포도당 합성 자체가 거기서 되니까. 대신에 그래도 이 둘이 꼭 같이 엮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광합성은 꼭 빛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 명반응에서 만든 재료들이 있어야 암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꼭 명반응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호흡할 때 했던 것처럼 그 광합성식을 적어놓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광합성식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우리가 쓰던 건 6CO2 더하기 6H2O가 C6H12O6 포도당 더하기 6O2가 될 텐데, 이게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광합성식이 되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호흡식의 거꾸로지. 근데 우리가 호흡식을 조금 수정해줬던 게 6H2O가 재료로 쓰이고 12개 H2O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명반응도 마찬가지, 광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광합성도 마찬가지로 12개 H2O가 들어가고 6개 H2O가 나와야만 하는 과정이 돼요. 이것도 호흡대랑 마찬가지야. 저 6개 H2O가 나오는 과정과 12개 H2O가 쓰이는 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적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호흡대도 6개 H2O가 쓰이는 과정하고 12개 H2O가 나오는 과정이 따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 12개 H2O가 나오는 과정은 뭐야?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었던 거고 6개 H2O가 쓰이는 과정은 TCA 회로였던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 12개 H2O가 전부 비순환적 광인산화, 그러니까 물의 광분에 의해서 분해되는 역할입니다. 실제로 개수 비교를 해보면 여기 O2가 2분의 1개씩 나와야 되는데 12개 H2O가 전부 분해되어야 6개의 O2가 딱 나와요. 그치? 그래서 이거랑 이게 물의 요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쓰이는 전부가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6개의 CO2랑 포도당이랑 요 H2O 6개는 다 이제 암반응에서 쓰이고 만들어질 애들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일단은 명반응이 되는 거면, 명반응 일단 됐으면 이제 암반응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를 좀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명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그냥 그라나 정도로 표현을 해줘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비순환적 광인산화,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광인산화 과정은 정확하게는 틸라코이드 막 자체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치? 근데 이걸 명반응 자체를 그라나로 그냥 묶어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물의 광분해가 그라나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의 광분해는 비순환적 광인산화에 꼭 필요한 과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명반응은 그라나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크게 해놓고, 근데 비순환적 광인산화, 순환적 광인산화, 그러니까 광인산화는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난다가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암반응으로 가봅시다. 자, 그리고 암반응은 이제 그냥 똑같아. 호흡대랑 그냥 하나의 회로 전부입니다. 그래서 암반응에서는 회로 하나가 전부인데, 우리가 그 암반응에서 일어나는 회로를 켈빈 회로라고 불러요. 켈빈 사이클. 그래서 이 켈빈 회로라고 부르는데, 이 켈빈 회로의 경우에는 일단 이 암반응 자체, 그러니까 켈빈 회로 자체가 스트로마에서 일어나요. 아까 스트로마가 어디라고 했었냐면 틸라코이드 막 바깥에, 그러니까 내막 안쪽의 공간이었지. 그라나 바깥의 공간. 그 뭐야? 미토콘드리아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바탕질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켈빈 회로가 되게 되는데, 켈빈 회로도 회로 한 번은 사실 3개의 CO2 기준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6개 CO2를 다 소모해야만 그 포도당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로가 회로 2번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당을 만들려면 회로 2번이 돌아야 되는 거고, 근데 회로 자체는 3개의 CO2에 맞춰져 있는 건데, 이것도 본인들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6CO2 기준으로 일단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이 6CO2가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다른 쪽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해봅시다. 일단 RUBP라는 물질 3개가 맞나? 3개면 3CO2 기준인 것 같은데 15 6 하면 그치 이거 6 RUBP여야 되네. 이렇게 RUBP라는 물질이랑 일단 6개의 CO2가 결합하게 됩니다. 처음에 일단 RUBP라는 이 물질의 명칭은 뭐냐면 리블로스 2인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실제로 리블로스 2인산이라는 명칭을 광복고 정도 말고는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요. 광문도 가르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가르치지도 않고요. 근데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뭐 시험을 보거나 하지는 않을 거니까 명칭을 아예 알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호흡대랑 비슷하게 결국은 뭐에다 좀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탄소나 인산, 여기 개수에 되게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도 탄소랑 인산 개수가 결국 중요한데, 일단은 탄소는 5개고요. 그 다음에 리블로스 2인산이니까 인산이 몇 개? 2개입니다. 그래서 인산 2개와 탄소 5탄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RUBP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6개가 6개의 CO2랑 결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하는 효소의 이름이 루비스코라는 효소가 있어. 근데 이 루비스코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르치는 학교만 가르쳐요. 루비스코라는 효소의 명칭은. 그래서 그냥 일단 적어는 두는데, 뭐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루비스코 안 적는다고 뭐 굳이 틀리게 안 할 거니까 일단 빼고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루비스코라는 효소에 의해서 6개 CO2와 6개 RUBP가 결합하면서 얘가 명칭이 항상 문제인데 PGA가 맞을 건데 항상 고민인데 아마 PGA가 맞을 건데, 일단 그 익숙한 명칭으로 먼저 적을게요. 3PG라는 물질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3PG라는 물질을 일단 12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숫자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괄호를 따로 칠게요, 얘는. 근데 3PG라는 물질은 뭐야? 그냥 간단해. 얘는 탄소 3개랑 옆에다 적을까? 3개의 탄소랑 인산 하나씩 붙어 있는 거거든요. 3PG의 뜻이 뭐냐면 글루코스, 그러니까 글리세르알데하이드인가? 글루코스인가? 아무튼 요 당에 3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 적혀 있구나. 3인산 글리세르산이라는 명칭이 풀네임이긴 합니다만 몰라도 될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 얘는 3PG라는 이름보다 다른 이름을 더 많이 써요. 그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PGA, 맞아, PGA 맞는 것 같아. 얘는 3PG라는 명칭보다 보통 PGA라는 명칭을 더 선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3PG랑 PGA는 완전히 똑같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냥 호흡에서 관찰되면 3PG라는 명칭을 쓰고 광합성에서 관찰되면 PGA라는 명칭을 쓰는 거야. 그냥 이름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은 물질입니다. 구조적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는데 일단 3PG 정도로 일단 두고요. 아닌가? 그냥 PGA로 할까요? 일단 3PG로 할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확신이 없어요. 얘가 정확하게 PGA였는지 아닌지가 기억이 안 나. PGA가 딴 놈이었나?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12개로 바뀌니까 우리 탄소 개수를 세보면 적에 있었던 탄소가 정확하게 30개였잖아요. 그리고 쟤한테 있었던 인산의 총 개수가, 옆에다가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얘한테는 탄소가 30개가 있고 인산은 12개가 있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확하게 탄소가 36개가 되고 인산은 12개니까 그러면 인산 건들 거 없이 그냥 탄소만 6개 집어넣어주면 되는 과정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일어나고요. 다만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우리 호흡에서는 탄소가 들어오면서 그냥 물질 하나당 탄소 개수가 늘어나는 방식이었지만 얘는 물질 좀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지. 3탄당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지. 5탄당 6개였던 게 3탄당 12개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른 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 PGA 맞다. 그 다음에 이제 DPG라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PG라는 물질이 DPG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이 DPG는 여러분들이 그 해당 과정에서 봤던 그 DPG랑 똑같은 애 맞아요. 그리고 얘는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얘의 그 광합성 명칭이 뭐냐, 그러니까 호흡에선 DPG라고 부르고 광합성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DPGA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얘는 좀 친절한 편이고, 그래서 DPG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12개의 DPG가 되고요. 얘도 특징을 일단 탄소 몇 개고 인산에 대한 것까지 적어보면 얘는 탄소 3탄당이고요. 그리고 인산이 2개씩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해당 과정에서 봤던 DPG랑 똑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걔랑 완전히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PG가 이제 DPGA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는 인산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어떤 과정이 존재하게 되냐? 6개의 ATP가 소모되게 됩니다. 아니지, 12개가 소모돼야 되는구나. 12개의 ATP가 소모돼서 12개 ADP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12개 ATP한테 붙어있던 인산을 정확하게 3PG들한테 옮겨 붙여주는 거지. 그럼 이렇게 옮겨 붙여주게 되면은 얘가 인산 2개씩 붙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DPGA, 아까 해당 과정에서 봤던 DPG랑 똑같은 물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얘가 PGAL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외워주시는 건 PGAL로 하세요. 근데 얘가 뭐랑 똑같은 물질이냐면 G3P랑 똑같은 물질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봤던 거? 해당 과정에서 봤던 거. 실제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과정이나 다름없냐면 해당 과정 거꾸로 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이 다음에 일어난 일도 해당 과정 거꾸로 똑같습니다. 실제로 얘가 피루브산에다가 인산 붙여놓은 느낌으로 생겨먹은 물질이거든요. 3PG라는 물질이. 그래서 이 정도로 가시면 되는데, 얘 사이에는 G3P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얘도 탄소가 일단 3개고요. 그 다음에 인산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리고 12개의 PGA에 12개의 G3P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우리 그 해당 과정에서 거꾸로 오는 거니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인산이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치? 인산 떨어져 나오는 건 그냥 떨어져 나옵니다. 6개 인산이 인산의 상태로 떨어져 나와요. 왜냐면 에너지는 놓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에너지까지 같이 주려고 ATP가 ADP로 가는 거면 6개 아니고 12개잖아. 이때는 에너지를 같이 갖고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ATP를 소모했으면, 나올 때는 에너지는 놓고 나와. 그래서 놓고 나오면 그 놓고 나온 자리에 뭐가 붙게 되냐? 수소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뭐가 쓰이냐면 NADP H 플러스 H 플러스가 여기서 소모가 돼서 다시 NADP 플러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몇 개 소모되냐? 아마 12개가 맞을 건데 일단 적어놓고 확인해 봅시다. 네, 12개가 맞네요. 그래서 12개를 소모시키면서 인산 떨어져 나온 자리에 수소를 2개씩 붙이는 거지. 왜냐면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얘가 피루브산에다가 인산 붙여놓은 느낌이라고 했지. 그러면 지금 탄소 3PG 하나당 들어있는 수소가 4개일 거거든. 그걸 G3P로 만들어주려면, G3P는 우리 기억해? 해당 과정 때? 과당 이인산을 절반으로 쪼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소가 6개씩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수소 4개 있었던 걸 수소 6개짜리로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이게. 근데 수소를 그냥 붙일 수가 없어. 원래 이게 그냥 붙지가 않고요. 그 에너지를 추가로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우리가 수소를 억지로 붙일 수 있게 되거든. 그 과정을 중간에 인산을 소모시켜서 인산을 붙여놨다가
걔를 떼면서 다시 수소를 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PGAL G3P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회로 안에 10개의 PGAL만 남게 됩니다. 10개의 G3P만 남게 돼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2개의 PGAL은 회로 밖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나온 2개의 PGAL, 2개의 G3P 어떻게 하면 되게? 결합시켜. 그럼 뭐 돼? 과당 2인산 돼. 과당 2인산 됐으면 뭐 하면 돼? 인산 떼면 뭐예요? 포도당이에요. 즉 해당 과정 거꾸로 하는 거야.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그냥 해당 과정 거꾸로예요. 그치? 실제로 호흡이랑 광합성은 완전히 별개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엮여있는 게 많아. 차이점이 있다면 피루부산과 3PG는 인산, 피루부산한테 인산이 없었고 3PG한테 인산이 있는 거, 요런 정도의 차이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정도 여기 이제 다를 게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해당 과정은 나누는 과정이었으면 얘는 이제 합치는 과정인 거지. 그래서 2개의 PGA를 되고 나면 얘는 포도당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이 둘을 합치면 과당 2인산이 됐다가 포도당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중간 과정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인산이 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긴 별로 안 중요해. 그냥 2개의 PGAL이 나온 다음에 포도당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굳이 적자면 인산 2개가 떨어져 나오는구나 정도를 일단 표현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회로는 마지막 과정은 얘를 다시 RUBP로 되돌리는 과정만 남았어요. 그래야 회로 사이클이 되니까 계속 돌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되돌리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도 탄소 개수 한번 세볼게. 얘는 이미 탄소는 30개로 맞춰졌거든? 그치? 얘는 이미 탄소 개수가 30개로 맞춰져 있고요. 인산 개수를 세보면 얘는 인산이 G3P 자체가 인산 하나씩 붙어 있는 거니까 10개 있어. 그러면 인산 10개를 12개로 바꿔놓으면 되니까 인산 몇 개만 붙여주면 돼, 우리가? 2개만 붙여주면 되지.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2개만 딱 붙여주고 싶은데 문제가 얘는 탄소가 3개씩 배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는 5개씩 배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산 붙는 자리가 바뀌어야 돼. 그냥 우리가 2개만 더 붙여서 10개였던 총 물질에서 12개인 총 물질로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인산의 자리를 재배치해야 된단 말이야. RUBP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탄소 5개가 쭉 있으면 양쪽 끝에 이렇게 인산이 붙어 있거든. 근데 PGAL, G3P는 이렇게 탄소 3개가 있으면 끝에 이렇게 인산 하나가 와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산을 재배치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다 적을까요? 6개의 ATP를 소모해서 다시 인산을 붙이는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탄소를 재배치하다 보면 결국 딱 재배치만 되어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 5탄당 6개 딱 나열되어 있고 인산이 하나씩만 쭉 붙어 있는 상태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옆에다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인산을 6개를 다시 한 번씩 쭉 다 붙여줘야 되는 거야, 각각. 근데 그러려면 얘한테 원래 붙어 있었던 인산 4개인가요? 그쵸? 4개가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켈빈 에러입니다. 이것도 CC 에러랑 마찬가지야. 이 자체를 외워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도 호흡 얘기를 계속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게 호흡이랑 굉장히 연관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로 이제 생투의 3단원에서 정말 외워야 할 거는 딱 이 3개의 회로에다가 뭐 굳이 조금 더 해보자면 발효, 무산소 회로 2개 정도 더, 그쵸? 젖산 발효랑 알코올 발효. 근데 걔네들은 뭐 추가로 외울 거 별로 많지도 않으니까 딱 요 정도가 외워야 될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심지어 이 외워야 될 것들도 잘 엮어보면 엮여있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 회로 세 개를 따로따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이해하면서 외우면 훨씬 편하게 외울 수 있다고. 내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 생명과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으면 그냥 생투가 다른 투보다는 쉽다니까 선택을 했고, 그래서 생명과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으면 그냥 이걸 엮어서 외우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그냥 외우는 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조금만 있으면 엮어서 외우려고 해봐. 그러면 머릿속에 더 잘 남아.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이 세 개의 회로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사실 다 이해해야 될 내용이야. 그러니까 물론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단백질들의 구조라든지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기 위한 내막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외워야,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이 해낼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조 정도는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근데 그것도 잘 이해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그 내용이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엮어보면 어떻겠냐는 거지. 너무 그냥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투 과목에 대해서 내용량을 그렇게까지 많이 쓰려고 할 필요가 없거든. 투 과목이 막 엄청 중요하고 수능을 볼 과목이 아니니까. 실제로 노력을 덜 들이고 잘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자꾸 보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조건 정론 맞는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러지.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 난 일단 그렇게 생각해. 아마 원과목 때도 한 얘기겠지만 전교 꼴찌도 롤 챔프는 다 외운다고. 스킬 이름도 다 외우고 스킬도 다 외우고. 관심이 있으면 돼. 애지간히 머리가 나빠도 관심이 있으면 다 돼요. 자, 아무튼 관심을 갖는 게 힘들구나. 그건 유감. 그건 유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얘도 인산이 왜 떨어져 나와야 되는지, 왜 붙는지를, 그냥 인산이 여기서 떨어져 나온대. 그리고 인산을 붙일 때는 ATP를 이용해서 붙인대.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왜 떨어져 나와야 되고 왜 붙는지를 제가 설명할 때 꼭 그런 부분을 넣는 이유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외우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켈빈으로는 이렇게 해서 끝나지는 않고 뭘 좀 더 추가해야 되냐면, 얘는 TCA로랑 다르게 파트별 명칭을 지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파트별 명칭에 대한 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 우리 프린트에 그리면 다 있잖아. 파트가 어떻게 세 파트로 나뉘게 되냐면, 여기 RUBP부터 3PG까지의 파트랑 3PG부터 여기까지 나눠도 되고 여기까지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PGA를 나갈 때까지의 과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RUBP로 돌아오는 과정, 이렇게 나눠서 처음 과정을 탄소 고정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의 가장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탄소를 가져다가 유기물에 들어있는 탄소로 바꾸는 역할이니까 탄소를 고정시킨다고 하는 거지. 원래는 무기물의 형태로 따로 돌아다니던 탄소인데 그걸 하나의 유기물로 이제 고정시키는 거지. 그 첫 과정이 되는 여기를 그래서 탄소 고정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여기는 3PG의 환원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PGA 환원 혹은 3PGA 환원 이 정도로 명칭을 부르는데, 여기가 왜 그 환원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 환원의 정의가 제일 간단한 정의부터 시작해 보면, 산화환원의 정의 우리 1학년 때 배운 정의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다시 잘 떠올려 보면, 산화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고 환원은 산소를 잃는 거였거든. 근데 얘는 지금 그 과정이랑은 상관이 없어. 산소가 전체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니까. 물론 저 CO2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그 과정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산소가 쓰이는 과정은 없고요. 그럼 그 다음 정의가 뭐였냐면, 산화는 수소를 잃는 것이었고 환원은 수소를 얻는 것이었잖아. 딱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돼. 왜? 수소 결합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수소를 붙이는 과정인 거야.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를 3PG의 환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조금 더 가보면, 여기 이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하거든?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얘는 이 수소를 받으면서 NADP 플러스한테 들어있던 전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산화환원의 마지막 정의인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봐도 얘는 환원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수소로가 결합할 땐 결국 전자가 같이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사실상 필요한 과정은 이 포도당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과정은 탄소 고정 3PG의 환원으로 끝났고, 그럼 이 뒤에 일어나는 건 다시 탄소 고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라서 RUBP의 재생이라고 부릅니다. RUBP 재생. 말 그대로 RUBP를 다시 만드는 거지. RUBP를 재생시키는 거지. 이게 켈빈 회로가 TCA 회로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점인데, 사실 TCA 회로는 그 각각 물질들의 명칭이 중요하진 않아. 탄소가 몇 개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몰라도 돼. 탄소 5개인 게 중요해. 여러분들 시험 쪽지 적을 때도 알파케토 글루타르산 안 적으셔도 돼요. C5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시트르산도 마찬가지야. 시트르산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C6 이렇게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4탄당들은 그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포인트만이라도 외워줘. 그러니까 4탄당 4개를 결국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석, 말 이렇게라도 적어. 실제로 아까 적으신 분 중에 옥살아세트산을 아세트산이라고 적은 분이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아세트산이랑 같은 물질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탄소가 몇 개인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그 구분할 수만 있으면 충분하거든. 근데 얘는 각각 과정의 명칭 때문에라도 알고 있어야 돼. 물질 이름들을. 그렇죠? RUBP의 재생. 그래서 RUBP라는 걸 알아야만 하고 3PG의 환원. 3PG라는 걸 알고 있어야만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좀 물질 이름까지도 좀 야물딱지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면 이게 안반응이고, 안반응에서 포도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전체 과정 자체는 호흡에 비해서는 훨씬 간단하다고 봐요. 일단 과정 자체가 2개고. 자, 일단 그렇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2가지 포인트 정도를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가 개수 맞춰보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NADPH가 12개가 사용되잖아. 그런데 어차피 12개의 NADPH가 만들어지려면 그때 물의 광분해가 몇 번 일어나야 되게? 12번 일어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광인산화, 명반응에서 H2O 12개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거죠. NADPH도 정확하게 12개 쓰일 거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리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ATP가 이 하나의 포도당이 만들어질 때 ATP 그 사용되는 ATP의 개수가 18개라는 거. 이 중에 12개는 비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만들어질 거거든요, 결국. 맞나? 아, 6개밖에 안 만들어지네, 비순환적 광인산화. 그럼 나머지 12개를 순환적 광인산화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지. 실제로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하는 건 그냥 계속 돌면 여러 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한 번당 개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순환적 광인산화에서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는 그냥 다 켈빈 회로한테 필요한 개수로 맞춰주면 돼요. 켈빈 회로가 18개 ATP가 필요하면 저기서 18개 ATP가 만들어졌구나 하면 되는 거고, 명반응에서. 그리고 얘한테 NADPH가 12개 필요하면 저기서 12개가 만들어졌구나 하면 되는데, 그건 물 12개가 소모된 것과 같이 계산되니까 편하다.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거고. 그렇게 연결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H2O가 해결이 안 됐어. 그치? 지금 얘 켈빈으로 해서 H2O가 나오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그 광합성식 적었을 때 6H2O 나오는 과정을 적어놨었잖아. 이것도 TCA 회로 때랑 마찬가지예요. 어딘진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켈빈 회로는 결국 H2O 6개가 나오는 과정이 존재해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거든요. PGAL이랑 RUBP 여기 재배치를 할 때 H2O가 튀어나오는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 어차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6개 H2O가 나오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켈빈 회로에서. 근데 사실 어차피 알아야 될 거면 어디다가 회로 상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표시를 안 해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안 그려진 H2O 나오는 데가 안 쓰여진 회로로 계속 외우고 쓰다 보니까 저도 어디서 H2O가 나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딱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된다. 회로는. 근데 6개 H2O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는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렇게 하면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 났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호흡광합성 파트가 있는 가게가 단원이 2단원이었는지 3단원이었는지 3단원이 맞을 거야. 근데 3단원인데 여기서 남은 내용이 딱 크로마토그래피랑 그 호흡률 실험인데, 그건 이제 딱 다음 주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간 부분이 광합성 파트를 다 나갔는데, 그 우리 프린트 기준으로 광합성 부분을 보시면 거기 흡수 스펙트럼, 작용 스펙트럼이 그래프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해보면, 왼쪽에 있는 흡수 스펙트럼이 말 그대로 흡수를 하는 그 흡수율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엽록소 A를 보시면은 700이나 680 나노미터 부근을 가장 잘 흡수하게 되어 있고, 또 반대쪽 자색, 그러니까 400 나노미터에서 한 450 나노미터 사이, 한 여기를 되게 잘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래프는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그렇게 각 색소마다 저 올라와 있는 부분을 잘 흡수하는구나 하시면 돼요. 근데 작용 스펙트럼은 뭐 그걸 통해서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흡수 스펙트럼에 비해서 작용 스펙트럼을 보면, 근데 그 흡수 스펙트럼에서 거의 흡수하지 않는 가운데 영역의 파장에서도 작용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광합성이에요. 포장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한 500, 한 80, 500, 한 70, 한 요 정도 나노미터 부근에서도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 그건 전부 다, 얘네들은 요 영역은 그 엽록소 A나 엽록소 B가 거의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주로 아주 조금씩 모아서 전달해 주게 되는 이 안테나 색소에 의해서 모이는 빛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광합성 속도 자체는 굉장히 느린 거지. 광합성을 되게 조금밖에 못하는 거지. 근데 그래도 일어나긴 일어난다. 이게 안테나 색소의 역할이다. 보통 그 얘기를 하려고 요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가 잘 흡수하는 영역에 비해 작용 스펙트럼을 보면 그 엽록소 A가 잘 흡수하는 데가 아니어도 광합성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안테나 색소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당고장 표시하고 크로마토그래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음 주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 볼 때는 요 크로마토그래피에 관련된 거는 딱히 공부 안 해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호흡률하고 크로마토그래피를 제외한 호흡광합성에 대한 내용은 다 했다. 그리고 부탁인데, 명반응하고 산화적 인산화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면 영상을 다시 보시든 아니면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달라고 하든 하세요. 진짜로 이해하고 가는 게 훨씬 편해. 니들이 결국에 수행평가 보고 이렇게 생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무조건 편해요. 이해가 잘 안 돼? 외우면 되지 뭐. 이러지 말고 좀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인산화들은.